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좀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노르웨이가 말레이시아에 대한 NSM 대한미사일 판매 승인을 취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왜 크게 논란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미 노르웨이 의회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NSM 대한미사일 판매를 승인했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는 미사일 구매에 대한 대금 대부분을 지급을 하고, 이미 함선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장비까지 탑재를 한 상태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와도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깊으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우리 장보고 3 잠수함이 캐나다 현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잠수함을 보이기 위해서 최초로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에 장보고 3 잠수함을 보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장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도 우리 잠수함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경제 협력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잠수함의 성능이 차지하는 부분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캐나다에서 독일 잠수함보다 우리 잠수함을 좋아한다고 해도 결론은 경제 협력 부분에서 앞서야지만이 이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결과는 다음 달 안에는 결정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의 상륙 공격 헬기의 무장체계 운용 시험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끝난 상륙 공격 헬기의 무장은 당연히 천검 대전차 미사일과 20mm 터렛기 관총,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과 재미있는 점은 70mm 유도 무유도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무장은 다들 아는 것이고, 참고로 공대공 미사일은 프랑스의 미스트랄이고요.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무장 한 가지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70mm 유도 무유도 로켓인데요. 당연히 공격 헬기에는 70mm 로켓이 들어가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헬기에 탑재되는 70mm 유도 로켓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공이 있고, 그리고 LIG에서 개발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비공2라는 70mm 유도 로켓이 있지만 둘 다 아직은 헬기에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륙 공격 헬기에서 시험되었다는 70mm 유도 로켓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비공보다는 비공2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LIG에서는 올해인 2026년에 비공2가 중기 사업에 포함되어서 우리 군에서 구매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채택이 불발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공2는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기 직전의 무장이고, 아마 올해 도입이 불발되었다면 내년에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공2 자체가 원래 아예 아직은 지상형은 없고 처음부터 헬기 탑재만을 전제로 개발하고 있어서 LIG에서 관련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한 70mm 유도 로켓은 제가 보기에는 비공보다는 비공2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공격 헬기에 탑재된 유도 로켓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노르웨이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NSM 대한미사일 판매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말레이시아는 프랑스의 고인드급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미사일로 노르웨이의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 2018년에 이미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르웨이 의회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NSM 대한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 돈으로 대략 2,200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심지어는 지금 건조 중인 호위함에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설비까지 이미 일부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르웨이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NSM 대한미사일 판매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민감한 방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동맹국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에게만 판매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NSM 대한미사일 판매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말레이시아는 우리로부터도 FA-50을 구매했지만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FA-50은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가 들어가는 블록20 모델이지만 문제는 정작 말레이시아는 레이더는 미국산을 선정했는데 탑재되는 미사일은 독일의 IRIS-T를 선정했습니다. 폴란드가 같은 블록 20 모델을 구매하고 사이드 와인더 X와 앞남을 FA-50에 통합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미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미사일 판매 승인을 하지 않아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NSM 대한미사일 판매를 취소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럼 처음부터 판매 승인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미 판매 승인을 하고 말레이시아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함선의 미사일 탑재까지 준비 중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레이시아는 노르웨이에 대해서 10억 링깃,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79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이미 지급한 2,200억 말고도 이미 함선에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설비까지 했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급한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건데요. 그럼 이게 왜 우리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문제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인드급 호위함, 그러니까 마하라즈 렐리급 말고 또 다른 함선에도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와 추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선의 개량 사업에 우리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새로운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 말고도 기존에 말레이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호위함 2척에 대한 개량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 함선은 레키우급이라는 함선으로 영국에서 설계한 F2000급 설계를 바탕으로 영국의 글래고스에 있는 아우로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선인데요. 이 함선은 1995년에 진수하고 1999년에 취역한 함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레이시아는 이 함선을 대규모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레이더와 전투정보 시스템, 그리고 대공 미사일과 대한미사일 등을 전부 교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함선에도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하고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와 연관이 높냐면 이 함선에 새롭게 탑재되는 전투정보 시스템이 우리 한화가 개발한 우리의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함선에는 말레이시아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영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가 말레이시아가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탑재했지만 말레이시아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개발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전투정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새롭게 외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 사업에 우리 한화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최초로 우리 전투정보 시스템에 노르웨이의 NSM 대한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노르웨이가 그걸 취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해성 대한미사일을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하고도 있는데요. 솔직히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무기를 구매할 때 중구 난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전투정보 시스템도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모든 함선들이 전부 제각각으로 탑재하고 있고 무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NSM 미사일 도입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우리 해성을 도입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데요. 지금 이 함선에는 대공 무장으로 영국의 시울프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대공 무장은 우리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추가 도입해서 탑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말레이시아의 레키우급의 개량은 전투정보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화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취소되어서 우리와도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이 사장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우리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말레이시아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말레이시아는 공군력이 거의 괴멸 직전인 상태이고 그래서 MRCA라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른 기종들은 개발된 지 20년 이상 된 기종이라고 해서 전부 탈락을 했고 지금은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우리 KF-21이 유력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수호이 57은 미국의 금수 조치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 KF-21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우리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러시아의 수호이 57은 내부 무장창을 가진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 전투기가 정말로 진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은 스텔스 능력과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요구 조건인데요. 문제는 수호이 57은 과거부터 꾸준히 스텔스 능력을 의심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공기 흡입구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투기에 있어서 공기 흡입구는 공기 흡입구 안에 있는 엔진의 터빈으로 인해서 레이더파의 반사가 가장 심한 부분으로 그래서 현대의 최신 레이더는 전투기의 공기 흡입구의 레이더 반사 특성으로 전투기의 기종을 구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신 5세대 스텔스기들은 전부 전투기의 공기 흡입구를 S자 형태로 만들어서 공기 흡입구의 레이더 난반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단 스텔스 전투기뿐만 아니라 일부 세미 스텔스 전투기들조차도 공기 흡입구를 S자형으로 만들어서 레이더의 난반사를 피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KF-21도 공기 흡입구를 S자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있어서는 S자형 공기 흡입구는 너무도 당연한 구조인데요.
문제는 수호이 57은 공기 흡입구가 S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수호이 57은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건 비단 수호이 57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젠 20도 마찬가지인데요. 젠 20은 그래도 수호이 57에 비해서는 스텔스 능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젠 20도 전방 스텔스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젠 20 전투기를 보면 마치 화살촉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화살촉 같은 모습으로 분명 전방 스텔스 능력은 어느 정도 구현을 했지만 측면이나 후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스텔스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외신 기사에서는 젠 20의 RCS 값을 0.35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KF-21 같은 세미 스텔스기들도 RCS 값이 0.1 이하 수준이고 F-35 같은 기종을 보면 RCS 값이 0.00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0.35면 솔직히 세미 스텔스 수준도 되지 않는 능력으로 요즘 최신 A사 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0.1 정도의 목표를 쉽게 포착한다는 점에서 이건 스텔스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단순 RCS 값을 비교하자면 우리의 KF-21이 중국의 젠 20이나 러시아의 수호이 57보다도 스텔스 능력이 더 높은 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KF-21이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내부 무장창이 없고 그래서 무장을 전부 외부에 장착을 해야 하고 그리 되면 RCS 값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외부에 탑재하는 전투기용 무장을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 무장을 탑재하는 무장 파일론까지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무장을 장착해도 스텔스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당장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도 외부의 보조 연료 탱크를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주목받는 게 아무리 보조 연료 탱크를 전부 사용하고 보조 연료 탱크를 낙하시켜도 보조 연료 탱크가 탑재된 파일론이 스텔스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그 파일론까지 보조 연료 탱크와 함께 낙하시켜서 스텔스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KF-21 블록 1과 블록 2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KF-21을 바탕으로 5세대 스텔스기인 블록 3를 개발할 계획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내부 무장창을 장착할 생각인데요. 문제는 1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개발하게 되면 외부 형상 변경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서 개발비도 저렴한 것에 비해서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개발하게 되면 외부 형상 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발비도 급증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요. 2000파운드로 내부 무장창을 개발하게 되면 KF-21 블록 3는 기존 기체를 개량해서는 만들 수 없고 오직 신규 생산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존 블록 1이나 블록 2를 개량해서 블록 3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그럼 1000파운드와 2000파운드 무장창 두 가지로 만들자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000파운드 무장창을 개발하는데도 4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개발하면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2000파운드 내부 무장창도 우리나라만으로는 비용적으로 불가능해서 사우디를 공동개발국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내부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기존 블록 1과 블록 2를 그대로 두면 과연 이 기체들이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체들에 대한 스텔스 능력 향상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외부 무장과 무장 파일론을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 KF-21에는 아주 큰 장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반매립 상태로 전투기에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도 상당히 스텔스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외부에 노출되는 무장의 표면적을 대폭 줄여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KF-21은 외부에 다른 무장을 탑재하지 않고 기체 하부에 4발의 공대공 미사일만 탑재하고 있어도 러시아의 수호이 57 못지않는 스텔스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반매립식 무장 파일론에 일종의 커버를 씌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버로 KF-21의 스텔스 능력을 대폭 높이자는 제안인데요. 그럼 고작해야 공대공 미사일 4발만을 탑재하자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KF-21의 공대공 무장 구성은 고작해야 여기에 날개 부분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정도를 더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공대공 미사일은 2발뿐입니다. 기체의 안쪽 무장 파일론들에도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되면 기체의 항력이 증가해서
공중전에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KF-21의 기본 공중전 무장은 기체 하부의 장거리 공대공 무장 4발과 그리고 날개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 내지는 4발 그리고 날개 안쪽 무장 파일론 중에 가장 안쪽 파일론에 보조 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있다가 공중전이 발생을 하면 보조 연료 탱크를 낙하시키고 공중전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공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에서 4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체 하부의 반매립식 무장 파일론에 공대공 미사일 4발만 탑재하고 여기에 커버만 씌우면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고 있는 수호이 57과 중국의 젠 20에도 견줄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후에 KF-21 블록 3를 위해서 각종 안테나를 내부에 매립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각종 안테나를 내부에 매립하는 개량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내부 무장창을 가지지 않고도 상당히 높은 스텔스 능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이 되면 오직 기체 내부의 연료만으로 비행을 해야 해서 항속거리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F-21을 위해서 개발한 스텔스 외부 연료 탱크를 개발해주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리하면 우리의 KF-21 블록 1과 블록 2에 큰 개량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스텔스기처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금 우리 카이는 KF-21EX라고 해서 KF-21 블록 3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체에 제안하고 있는 내부 무장창은 분명 2000파운드인데 기존 F-35에 탑재된 2000파운드 내부 무장창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F-35는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 무장을 탑재하고도 각 무장창에 한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측면의 보조 내부 무장창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을 각각 탑재할 수 있어서 2000파운드 무장을 탑재하고도 총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KF-21의 항력 증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KF-21에 2000파운드급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기는 하지만 그 무장창에는 2000파운드 무장을 탑재하면 다른 그 무엇도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KF-21은 단거리 미사일용 보조 무장창도 없기 때문에 2000파운드급 무장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게 되면 단 한 발의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독 작전은 불가능한데요. 물론 그럼 당연히 로얄 윙맨을 수반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대지 임무를 부여받은 전투기가 공대공 임무를 로얄 윙맨과 같이 수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결론은 2000파운드 무장을 탑재한 전투기는 공대지 임무에만 집중을 해야 하고 그래서 공대공 임무는 다른 전투기가 해야 합니다. 이건 F-35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얄 윙맨과 함께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KF-21 블록 3를 엄호할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그 임무를 블록 3 기체로 하게 되면 한 번에 공격 작전에 동원할 수 있는 블록 3 기체의 수량은 반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바로 공대공 임무를 주로 KF-21 블록 1을 개량한 세미 스텔스 전투기에게 맡기고 블록 3는 오직 공대지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내에서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F-35는 전투기 기체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개발비의 70%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F-35의 TR-3 소프트웨어에 크나큰 결함이 있고 이게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미공군은 내년도 F-35 도입 수량을 절반 정도로 대폭 축소를 하고 그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KF-21의 양산 일정이 늦어진다고 하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바로 F-35의 추가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조차도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도입 수량을 줄이고 있는 F-35를 추가 도입하는 걸 취소하고 그 자금을 KF-21 양산 비용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KF-21 블록 3를 개발하는데 충당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방법으로 KF-21 블록 3와 블록 1을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 F-35의 임무를 100%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마 일부에서는 그래도 KF-21 블록 3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F-35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실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중동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UAE와 우리 KF-21의 발전형의 공동개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도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정확히는 사우디는 KF-21 블록 3를 개발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고 UAE는 KF-21 전자전기를 개발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는 우리 KF-21 블록 2의 도입과 전자전기 개발을 병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UAE와 사우디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우선 사우디는 항상 모든 문제를 심중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F-35를 구매하지 못한 대안으로 우리 KF-21 블록3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UAE는 이번 이란 전쟁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급하게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F-21 블록2를 구매하면서 KF-21 전자전기를 도입해서 상대 전투기와의 공중 우세를 점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F-21을 유일하게 모의 공중전에서 격추한 게 미 해군의 그라울러 전자전기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바로 UAE는 비록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블록3에 비해서 좀 더 빠른 개발이 가능한 KF-21 전자전기를 바탕으로 상대와의 공중전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UAE와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KF-21 전자전기를 개발한다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중 우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KF-21 블록3가 개발되기 전까지 F-35를 추가 배치할 게 아니라 UAE와 협력해서 KF-21 전자전기를 우선 배치하는 게 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 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냥 F-35를 추가 도입하는 게 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KF-21 블록3를 개발하고 블록3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KF-21 전자전기를 빨리 개발해서 그 간극을 메꾸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